381페이지에 거기 이제 계약의 성립은 시험에 이제 거의 잘 나오는데 특히 잘 나오는 게 어디 잘 나오냐면 청약과 승낙 포트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의 성립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별표 3개를 해놓으시면 돼요.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전다면은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지 고객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이때 성립했다. 이때 계약이 성립됐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성립의 모습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381페이지에 성립 모습에서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합의, 자 1번에 줄 것이면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가면은 중간에 보시면 객관적으로 의사표시 객관적으로 내용이 합치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줄 가면은 상대방이 또 일치해야 됩니다. 자 주관적으로 합치가 되는데 이게 28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주관적으로도 일치한다. 그럼 객관적이 뭔데요? 내용이 일치하고 주관적이란 건 뭐예요?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충학습에 가서 밑에 보충학습에 가면 불합이 나옵니까? 그럼 합의가 안 된 게 뭐예요? 불합이죠. 불합입니다. 자 그러면 불합의하고 착오의 차이점은 뭡니까? 착오는 계약은 성립을 했는데 착오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불합의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제 계약 성립의 모습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서 계약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 있는데 일단 교차 청약 한번 보겠습니다. 교차 청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내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을이 뭡니까? 을이 자 똑같이 X 부동산 1억에 내가 살게 매수할게 라고 해버렸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이제 5월 1일 날 보냈는데 얘가 5월 10일 합시다. 5월 10일 받았는데 얘가 받고 답을 주면은 뭐예요? 승낙이에요. 근데 얘가 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했다고? 5월 9일 날 했어요. 그러면 오기 전에 내가 보냈잖아. 그러면 요것도 청약. 요것도 청약. 목적물 동일하죠. 내용 동일하고 상대방도 동일하죠. 이게 무슨 청약이다? 교차 청약이다. 자, 교차 청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차 청약일 때는 양청약이 많을 때 도달한 때 효율가시합니다. 자, 밑에 갈게요. 자, 그래서 533조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이 줄 것이고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현관편하고 주권을 씁니다.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많을 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양청약이 도달한 때인데 여기 밑에다가 발송할 때 옵니까 있습니까? X 도달입니다. 도달. 청약은 도달이에요. 발송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에 정답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나옵니까? 나오죠? 네. 자 의사실현 계약 성립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약집 나와가지고 요약집에다가 이름 딱 적어보면 반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 성립한다. 알겠어요? 안때가 아니고 사실이 있을 때. 우리가 3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안때 이렇게 나왔잖아. 의사실 오래됐나 보네요. 5월 5일날 또 해줬잖아. 풀이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저번 달에 모의고사 그때 풀이를 해줬잖아. 거기에 문제에서 뭡니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안때가 아니고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 살 때 이름 적었잖아요. 그럼 책을 구매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앞에서 뭡니까? 책 보고 난 동안 이름 빡 쳤잖아요. 아, 그럼 뭡니까? 100% 사야 된다는 거 알죠? 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기 때문에. 자, 532조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자 행간표시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 상황이 반단 말이야. 자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승인한다. 그래서 책에다가 이름 적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면, 초창기에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새 책을 딱 주잖아요. 그럼 줄 쫙 끊고 와붙잖아요. 아이, 이게 뭐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책 때문에 등록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전략입니다, 고대.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 오면 있잖아요.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새 책을 딱 주잖아요. 끄면 안 됩니다 했는데 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합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여러분 중에 몇 분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아시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청약과 승낙인 계약 성립.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요 내용을 이제 뭡니까? 우리 판소노트에 72페이지.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 내용인데, 자, 이 내용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갑이 X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1억에 이제 판다는 의사표시 하는데, 이게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죠. 청약의 뭡니까? 의사표시예요. 자, 여기 받아서 승낙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갑은 매도인은 자, 6월 1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기간이냐면 승낙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 1일 날 보냅니다. 자,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1억에 니한테 팔겠다. 매각한다는 의사표시, 청약 의사표시 보내가 5월 10일 날 도달하고, 얘가 5월 15일 날 생각하다가, 그래서 승낙, 그래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5월 25일 날 도달을 하면은 계약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인데 요거는 이제 성립하는데 왜 성립하느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을 한다. 자, 그러면은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죠. 맞습니까?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 됐어요? 자,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이며 일방적 의사표시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갑의 매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그래서 111조의 1항 보면은, 자, 우리가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가면은 내가 의사표시 보냈을 때는 뭐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1조 2항 가면은 내가 발신 후, 내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자,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나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X부동산 이렇게 팔게요 하고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그때. 액션까지 해가지고 했잖아. 내가 이제 뭡니까? 내가 X부동산 이렇게 팔겠다 의사표시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 시험이 잘 나왔노? 잘 나오지. 알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4번 내지 5번 나왔습니다. 요 같이 넣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상대방입니다. 청약의 상대방. 자, 청약의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불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정돼도 되고 불특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불특정 상대방이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우리가 이제, 구속력부터 합시다. 구속력. 청약의 구속력은 도달한 후에는, 청약에서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지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승낙 적격입니다. 승낙 적격이라는 게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자,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6월 1일까지 다 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6월 1일까지 그 기간 내 도달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도달. 승낙 기간 전환했을 때는 무슨 기간 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자,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승낙기간 정했을 때는 그 기간에 도달해야 되고, 승낙기간 정했을 때는 상당 기간에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 유인. 청약을 꼬시는 게 뭐예요? 유인. 청약의 유인. 자, 그러면 청약 유인은요, 자, 우리가 구인 광고. 자, 사람 뭡니까? 뭐 알바생, 저녁 알바생을 구합니다. 광고하죠. 자, 이럴 때가 됩니까? 유인이죠. 그럼 여러 명을 만나가지고 그 중에 니하고 하자 이렇게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청약의 유인이고, 열차 시간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이 KTX 타봤는지 모르겠지만 타봤죠, 한번. 열차 시간표를 보고 몇 시차 주세요 하고 딱 하잖아요. 그럼 청약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카드 딱 결제하고 승차표 나오죠? 승낙이야. 한 번도 안 타봤습니까? KTX? 몇 시차 주세요. 몇 시차 오셨잖아. 몇 시차가 있다는 거. 맞죠? 청약의 유인이야. 요거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 차림표 있어요? 없어? 있어요. 차림표 뭐야? 청약의 유인. 아줌마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청약. 아줌마 오케이 하잖아요. 그럼 요리 들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승낙. 알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온다. 그러면 제목 딱 떼면 뭐 청약 아닙니까? 그럼 승차할 수 있죠? 승낙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열차 시간표, 버스 시간표, 구인 광고 이런 청약을 꼬시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분양 광고 이런 것도, 분양 광고도 청약의 유인. 아시죠? 자, 그래서 청약의 유인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인 광고, 열차 시간표, 분양 광고 이게 뭐예요? 청약의 뭐라고요? 유인이다. 유인.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상품의 진열도 마찬가지야. 상품의 진열도 청약이 뭐라고요? 유인이야. 유인. 맞죠? 근데 이제 요거와 비교해야 될 게 가격표가 붙을 때는, 가격표가 붙었어요. 자, 우리 백화점 가니까 가격표 붙어 있죠? 청약이야, 청약. 이거 주세요. 이러면 이제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동 판매기, 자판기. 가격표 붙어 있죠? 청약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르겠으면 한 시간 맞추고 자고. 커피 바꾸면 500원 돼 있죠? 300원 돼 있죠? 청약이라고. 그래서 돈 넣고 누르면 승낙해가 커피가 쭉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보지를 못했나 봐. 이 앞에 있는데. 아시겠죠? 자판기는 뭐예요? 가격표가 다 붙어 있잖아. 뭐라고요? 청약입니다. 청약. 자,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가면은, 마트 가면 가격표가 다 붙어 있지만은, 어디에 가면은, 시장 가면은 뭐예요? 상품만 진열되어 있잖아. 이 청약의 유인이야.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구매할 때 이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단순한 상품의 진열은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
분양광고 청약의 유인. 자, 가격표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입니까? 청약. 자판기도 청약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청약을 했는 거예요. 청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다. 이제 뭐갑니까? 승낙이 가는데 요 승낙하기 전에 요 청약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책에. 자, 382페이지. 청약의 의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저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줄 거면 되겠죠? 자,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고 끝에 가면 법률사실이다 해주고 청약의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가 줄 것이고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예컨대 구인광고 나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다. 자, 그 다음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나와 있습니까? 자, 그곳에 첨단 월터를 조성하여 전무경영이라고 위탁경영을 통해서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청약의 뭐라고요? 유인이죠. 자, 요거는 기망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옆에다가 71페이지 참조하면 돼요. 71페이지. 그래서 기본서 71페이지 보면 나와요, 이거. 그래서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27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옆에 페이지 와서 옆에 페이지 갑니다. 자, 옆에 판례복이 나옵니까? 요게 시험에 28회 때가 나왔던 거예요. 분양 광고는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 밑에 보면은 네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 가면 청약 유인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서 청약자 및 상대방 나오는데 자, 밑에 두 번째 줄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입니까? 불특정입니까? 불특정인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동 판매기 나오죠? 불특정입니다. 자동 판매기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아무나 가도 어떻게입니까? 저 뽑아볼 수 있잖아요. 청약 유인입니다. 청약이죠, 청약입니다. 근데 특정이 아니고 불특정이지. 자, 그 밑에 가서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첫 번째 줄 도달 찾았습니까? 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자, 111조 2항입니다.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보내고 난 다음에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해놨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유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유효. 옆에 적어주시고. 자, 유효. 자, 그 다음에 3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됐다 하더라도 발신한 후에 제한된다 하더라도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는데 수령 능력 문제는 뒤에 가서 앞에서 했던 겁니다. 한번 보시고. 자, 밑에 가서 청약의 구성력입니다. 자,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청약의 구성력은 청약 효력이 발생한 후에 청약자가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됐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에서 밑에 가서 세 번째 줄 주고 있어야 돼.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는 현관편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요거잖아요, 이거. 우리 시험 몇 번 나왔던 거야?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지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을에게 있잖아요. 1억짜리 부동산을 5천만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물어보니까 1억 한대. 그럼 잘못 팔은 거죠? 그러면 을한테 전화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이? 해가지고 야 도착했나 물어봅니까? 물어봅니까? 전혀 계략 감이 없어요. 자, 제가 이제 뭡니까? 1억짜리인 줄 알고 5천만 원짜리 알고 5천만 원 팔라고 내놨는데 내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알아보니까 1억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가. 그러면 전화하죠, 은희한테. 받았나니까. 받았는데라면 5천만 원 계약해야 돼. 도달 후에는 철회를 못하니까. 근데 도달 전이야. 받았나니까 안 받았대. 오자마자 잡아째가 버려라.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 시험 나왔던 겁니다.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청약의 실질적 효력 봅니다.
청약의 존속 기간을 두 번째 줄 승낙 뭘 한다고요? 적격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528조 보면 나오는데 1항 볼게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승낙 기간 정했을 때 그 기간에 도달해야 되죠? 그래 도달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도달하지 않으면 뭡니까? 효력이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2항. 승낙의 통지가 정한 기간 후에 도달하는 경우에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고, 3항. 청약자가 전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거는. 자, 밑에 가서 이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29조 갑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기간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자, 529조 내용이야. 자, 그럼 승낙기간의 정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해놨네 이거. 529조가 상당기간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낙으로 갑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그대로 72페이지 맞죠? 네. 자, 보시면 돼요. 자, 승낙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하든지 말든지 뭡니까? 자유예요. 자, 그리고 연착한 승낙 나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법조문 528조 내용인데 6월 1일까지 답을 달려 있는데 6월 5일날 도달했어요. 5일날. 뭐였습니까? 연착했잖아. 이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승낙. 변경이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에 팔겠다. 자, 매도인은 팔 때 비싸게 팔라고 하고 매수인은 싸게 살라고 하잖아요. 1억에 팔겠다니까 얘가 야, 너무 비싸다. 9,500만 원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매수인은 뭡니까? 갑의 청약을 마고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갑이 어떻게 됩니까? 갑이 고민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9,500만 하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때 9,500 승낙하기, 자, 9,500만 승립하기 위해서는 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낙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변경했죠. 그러면 이거는 승낙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알겠어요? 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갑니다. 상대방으로 갈게요. 상대방. 자, 우리가 이제 청약에 대한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물어본 놈한테 해야 되잖아. 맞죠?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데 누구? 청약자입니다. 알겠어요? 내하고 결혼하자 이래. 내하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얘가 병인데 가서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돼야 안 돼요? 뭐 청혼도 안 받아봤어요? 내하고 결혼하자 그랬는데 혼인도 계약 아니야. 야, 내하고 결혼하자 했는데 얘가 딴 사람한테 가서 결혼하자 이래버리면 결혼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승낙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특정 그 사람이 해야 되죠.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승낙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알겠죠? 맞잖아요? 혼인 또 뭐라고요? 계약이야. 결혼하자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 그때 청약이 아니고 청혼이야. 알겠죠? 거기다 답 줬잖아요. 여러분이 승낙.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서 뭘 줍니까? 반지를 주잖아. 맞죠? 근데 여성분들이 뭐 반지를 싹 끼면서 대답 안 해요? 이게 묵시적 승낙이야. 알겠죠? 그래서 바로 가서 다음날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알겠죠? 혼인신고. 아시겠죠?
뭐죠? 그럼 내용 알겠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뭡니까? 반지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묵시적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세계를 잘 모시나 보네요. 묵시적 승낙. 자,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대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짜리고 물어보죠, 이제. 그 다음에. 자, 그건 상관없잖아, 근데. 자, 봅시다.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승낙의 상대방은 뭡니까? 청약한, 특정된 청약자가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지자 간에. 격지자라는 것은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요때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자, 발신주의가 취하고 있고, 자, 대화자 간에는 뭡니까?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얘기 하실 때, 자, 격승발, 이게 격승발. 격지자 간에 청약 나오면 도달입니다.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격승발입니다. 승낙의사 표시가 발신주의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예요? 승낙에 대한 의사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봅시다. 385페이지에 승낙에 의돼 있습니까? 자, 돼 있죠? 첫 번째 줄 것이고,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불특정 다수에게 승낙할 수는 없다. 오케이? 됐고. 자, 밑에 가서 연착한 승낙 530조 보겠습니다. 전 2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의 경우에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연착한 승낙 저기 해놨네요. 자,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530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의 별표 변경을 가는 승낙 나왔죠? 534조입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기해서 승낙할 때는 1억에 팔겠다 했더만은 안 된다. 조건 바꿨어요. 9,500만 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1억에 대한 청약의 뭐야? 거절과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갑이 고민하다가 그래 9,500만 하자. 갑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컨대를 읽어봤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줬고, 밑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갑니다. 531조. 격승발입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는 발송할 때 승인한다. 옆에다가 기본서 77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발신주의 할 때 했습니다. 격승발. 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7페이지. 77페이지, 기본서 77페이지 펴니까 격승발 나옵니까? 네. 나와요? 네. 네, 나오죠? 격승발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계약법 할 때 진짜 지겹도 갑니다. 격승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책에 올라와서 다시 와서 385페이지 오셔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531조 받고 밑에 동그라미 1번이 두 번째 줄까지 나옵니다. 격승발입니다.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대화자 간에는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를 차고 있다. 도달한테 계약 성립한다. 책 가시고, 격지자하고 대화자라는 얘기는 전화 통화하면 대화자예요. 근데 우편으로 보내가 이메일로 보내면 뭐라고요? 격지자입니다. 격지자. 옆에 있어도 바로 우편으로 보내면은 격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들어갑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또 문제 풀고 갑시다. 문제. 우리 요약집에는 이걸 뒤로 안 가고 바로 이거 딱 하고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딱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지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10개 정도 해놨어요. 네? 기출대 뒤집어 다 해놨어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 기본서가 저 뒤에 보면 있으니까 몇 페이지 피면은 나오느냐? 417페이지. 417페이지 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번 문제 풀 거예요. 2번.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 성립하는. 자, 청약은 뭐라고요? 구체적이고 일방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1번 O입니까 X입니까? O. 2번 아파트 분양 광고 아까 설명해줘 28일 때 나왔다 했잖아.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 유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죠? 판례 받고. 3번 어떻습니까? 교차 청약이자.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자, 칠판 보세요.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청약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도달주의. 청약 무슨 주의? 도달주의. 교차 청약도 도달주의. 그래서 우리가 교차 청약은 아까 말했어요. 양청약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했었죠? 자,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답이 3번이네. 발송이 나와서 X네. 발송을 뭐라고 쳐야 돼? 도달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3번 틀렸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할 때. 자, 여기서 조건을 붙였죠. 그럼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새 청약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의 청약 의사표시 하였다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는다. 니 다 없으면 계약 승인한데 X단 말이에요.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고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불특정 나오면 청약과 연결해야 돼. 저기 해놨죠? 청약의 상대는 불특정. 맞죠? 특정은 승낙이야. 그럼 2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에는 효력이 없다. 맞네요. 1번, 2번 다 맞네. 3번은 청약은 저기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격지자 간의 격승발이죠. 그래서 구분 안에서 틀린 거네. 3번 틀린 이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청약은. 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저거 해놨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상당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잃는다.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이제 맞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왜 틀렸다고?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구분했는데 구분하지 않았다. X다. 됐어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옵니까? 자, 이거 보는데, 자, 요거는 이제 판소 노트에 몇 페이지 피냐면은 5페이지 펴야 돼요. 5페이지. 판소 노트 5페이지. 이거 앞에서 민법 총칙할 때 했고요.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진도 나가고, 맞죠? 네, 다음 진도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첫 진도부터 유학집 들어가고, 알죠? 토요일 날 뭡니까? 기본서 마지막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계약법 이제 쭉 정리하고, 2주 뒤에 다시 계약법 다시 이제 프린트로 정리하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될 거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잊어버릴만 하니까 기록하잖아. 아시겠죠? 네, 거기다 그러니까 효과는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그 2주 안에 다시 한번 복습시킬까? 그 고민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 첫 진도도 나가면서.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 판서 노트 5페이지 피면은,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한다. 배운 적 있습니까? 자, 계약할 당시에 5월 계약하는지 이미 뭐합니까? 이미 소실돼 있죠? 이미 소실돼가 목적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맞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5월 15일 날 뭐 주기로 하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고 했죠, 보통. 자, 근데 계약할 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으면은 이 계약이 뭡니까? 처음부터 불능이잖아. 원시적 불능이다. 배운 적 있습니까? 자,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뭐라고? 무효죠.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했으니까 무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실내이익을 배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라는 내용이 더 있습니까? 그 밑에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 안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적어놨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3가지 적어놨을 거야. 안 적힌 사람 처음 오신 분들이. 예, 그래서 적어놨을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한 원칙이 첫 번째가 원시적 불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뭡니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채무자. 자, 채무자는 이미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뭡니까?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을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선의이고 뭡니까? 무과실입니다. 상대방은 뭐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을이 갑에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실내이익을 배상을 한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했었죠? 자, 그럼 책 봅시다. 이제 바로 이게 535조라는 거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판소노트는 74페이지 참조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74페이지 펴가지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책 봅니다. 386페이지에 535조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를 믿음으로 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게 무슨 이익이라고요? 실내이익을 배상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을 유효함으로 해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 이행이익을 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항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겁니다.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적용되려면 반대로 가야 되네. 악의 반대가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과실 반대가 무과실 때 적용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법조문에 보시면 535조의 1항 보면은 목적이 불능인데 무슨 불능이 되면 현관해놓고 원시적 불능이고. 그리고 이제 갑이 이제 뭐예요?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대입 나옵니까? 자, 그래서 535조에서 승임 요건이 다 나온 거 아시겠죠? 불능은 무슨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이고, 채무자 갑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목숨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자, 2항에 가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줄 거 없습니다. 의에 계약 성립 과정에서 당사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밑에 요건에 보시면 계약 내용이 현관편 원시적이고 전부 불능이 됩니다. 됐습니까? 일부 불능일 때는 책에 보세요. 판소노트 보세요. 판소노트 일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 됐습니까? 자, 일부 불능일 때는 일부 무효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끝에 결국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이 있다. 현관편 딱 해놓고.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판례 보기 보시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나와 있습니까? 네. 이럴 때는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수량 지정 매매로 묻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묻기 위해서는 일부가 불능이 되면 안 되고 뭐라 했습니까? 전부래죠, 전부.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배상 의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배상 의무자가 뭐예요? 갑이죠.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줄 것이고, 상대방은 뭐 된다 그랬습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는데 무슨 이익 배상해야 된다고요? 실내. 그래서 효과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즉 나와 있습니까? 효과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번의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즉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뭐를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고.
그다음 밑에 가서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디냐면 우리 판서 노트에 아까 74페이지 참조해놨죠? 네? 74페이지 참조해놨습니까? 자, 그래서 74페이지에 참조, 74페이지 가니까 계약 체결사의 과실이 있으면 밑에 옆에 보니까 계약에 중도 파기 나옵니까? 계약 교섭 단계 중에서 중도 파기하면은 파기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하고요. 손해배상을 하는데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실내이익 배상하는데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면은 별도의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18회 기출을 해놓으시고 18회 때 한번 나오고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387페이지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 나옵니까?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계약 책임을 위한 접촉 상의하는 과정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교섭을 중단해버렸다. 그럼 상대방 손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자, 맨 끝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고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줄 주고 있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가서 즉 실내 손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채했습니까? 자, 실내 이익을 배상하는데 그 줄 끈 거에서 두 번째 줄 밑으로 가면 예컨대 나와 있습니까? 경쟁 입찰 참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현관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바로 중간에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 현관펜을 주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면은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내용 판례를 다 정리해 놓은 게 판소노트죠? 네. 맞아요? 자, 이 내용이 이제 뭐 언제 나왔다고? 18회 기출. 18회 기출. 자,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이 할 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서 389페이지 이제 요 내용 하기 전에 어디를 피냐면은 위험 부담을 봅니다. 위험 부담. 자, 위험 부담이 390페이지 389페이지네요. 기본 389페이지고 자, 우리 판서 노트는 여전히 5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자,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또 들어갈 거예요. 자, 위험 부담이죠. 위험 부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요 뒤에 5월 15일 날 박살이 났어요. 그럼 무슨 불능이랍니까? 후발적 불능이랍니다. 요것도 앞에서 다 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는데 뒤에 불능됐다.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갑의 뭡니까? 귀책 사유. 자, 갑이 박살내가지고 박살냈다고요. 그럼 둘 다 귀책 사유가 없었을 때 두 가지 나눠요. 갑이 박살내면은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박살냈으니까? 갑이 박살냈잖아. 6월 1일 날 이전 등기 안 된다는 얘기는 6월 1일 이후로부터는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이행이 뭡니까? 불가능하다.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하면 딱 나오는 게 계약의 해제와 무슨 배상? 손배. 이렇게 됩니다. 해제와 손배. 근데 갑의 기책 사유가 없이 태풍이라든지 지진으로 박살이 나면 무슨 부담이라고 이게?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울 게 무슨 부담의 내용이다? 위험 부담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돼 있죠? 그래서 부서지고 빠사지고는 누구? 등기 넘겨주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자, 근데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잘못한 게 아니잖아.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다고요.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달라고 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채권자 뭡니까? 위험 부담입니다. 이게 예외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배웠다고 민법 총칙할 때까지 설명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볼게요. 389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효력에서 서술을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서 위험 부담 나옵니까? 나옵니다. 존속상 변련성 문제인데 자, 일단 적용 범위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맨 밑에 위험 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 쌍무 계약이 있어서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냈을 때 자, 채무자가 책임 있어야 됩니까? 없어.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위험 부담입니다. 후발적으로 낸 경우 넘기시고 그러면 원칙이 뭐라고요? 타이틀 딱 보세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537조 쌍무계약이 당사 일방이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 이거 현관 펴주고 책임 없는 사유가 뭐라고요? 태풍, 지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의의 첫 번째 줄 2번에 자, 책임 없는 사유라는 건 인위적이든 자의적이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임의규정이므로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위험부담에 가서 효과에 가서 위험부담 행위에서 채무불이행위를 해제나 손배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2번의 별표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죠, 이거. 위험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죠. 자, 그래서 3번 만일 상대방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4번의 별표 대상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보세요. 된다. 그게 이제 맨 밑에 그 판례 보기에서 세 번째 판례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기업번 한번 보세요. 대상 청구는 이행 불능을 하게 된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서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수용이 되면 수용 보상금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수용 보상금 자체가 채권자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기 타이틀에 현관표하면 돼요. 이행 불능의 효과로서 대상 청구 인정되느냐? 인정된다. 자, 밑에 두 번째 판례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도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내용 아셔야 되고.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 불능의 효과를 대상 청구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인데 요거는 두 번째 줄 끝에 줄 끊었습니다.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등기 의무자가 취득한 수용 보상금 청구는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 보상금 자체가 채권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했죠 아까?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밑에 두 가지는 체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디귿번하고 디귿번 그 다음에 리얼번 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이제 자, 누가 이제 한다고? 채권자.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채권자 우리가 적어놨을 거예요. 했을 거야. 채권자의 뭡니까? 귀책 사유. 자, 이 을이 있잖아요. 저 찾아가가지고 받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저 건물이 박살났다고. 누구 잘못으로? 채권자 잘못으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 박살나면은 갑은 야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라.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대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자, 수령 지체 중에 문제 생겼을 때도 자,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요?
채무자가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볼게요. 538조 있습니까? 392페이지 538조 있어요? 네. 자, 1항 볼게요. 쌍무계약의 행합편이시고 채무자 위험 부담 중이나 채권자 위험 부담 둘 다 상무계약입니다. 상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관편,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도 같다. 그 다음에 2항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줄 거야 됩니다.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는 이길 때는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의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바로 갈게요. 1번하고 2번 묶어놓으시고 수령 지체 중에도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도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다죠. 그 다음에 효과 보시면은 자, 효과는 어떻게 입니까?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럼 급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있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수령 지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을 때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서 이제 동그라미 3번 가면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으면 이익은 상환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법 좀 읽어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어디의 내용입니까?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인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 있냐면은 418페이지로 갑니다. 418페이지에 4번 문제.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은 맞습니까? 자 보세요. 위험 부담. 자, 위험 부담은 첫 번째 무슨 불능일 것? 후발적 불능일 것.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지금 후발적 불능이 당사 상방에 책임이 있다 없다? 없는 사유로. 이거 책임 없는 사유로. 책임 없는 사유로. 귀적 사유 없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 말이에요.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1번 맞네요? 네. 자, 2번 편무계약은 적용돼 안 돼? 네.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일 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무슨 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죠?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를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 의무가 있어야 된다. 반대급부를 이행 의무가 있어야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대상하려면 반대급부를 이행 의무가 있다.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어떻습니까? 여기 해놨는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있죠. 예, 계약이 이제 어스등이 되니까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반환해야 한다 이 됩니다. 요거 22회 때 나왔던 거예요. 4번 틀렸고 5번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 부담까지 끝났고, 자, 앞으로 가서 자, 398페이지에 가서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죠? 자, 좀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